세계 각국 정부가 몰래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교묘한 경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2025년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200% 이상의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을 통화 조작국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생기죠. 도대체 누가 자기 돈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고 싶어 할까요? 마치 자신의 집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 보이는데 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 복잡하고 미묘한 경제 전략의 숨겨진 실체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화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환율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전략 전체를 좌우하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경제 게임이죠.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와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통화가 약해지는 가치 하락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보면 의도적인 전략적 반칙과 실수로 인한 파울의 차이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계획된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물입니다. 평가절하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명확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가치 하락은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아이슬란드 크로나가 폭락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슬란드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통화가 약해진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민감한 주제인 통화 조작은 무엇일까요? 이는 더욱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정상적인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환율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정책이 투명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수준까지 갈 때입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합법적인 전략과 불법적인 치트 프로그램의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통화 정책에서도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서부터가 불공정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종종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이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나중에 해제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경제 정책이고 어느 선부터가 불공정한 조작인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국제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다른 나라의 정책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약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한 통화가 더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강한 통화를 가진 나라의 국민들은 해외여행도 더 저렴하게 갈 수 있고 수입품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이유는 바로 수출 경쟁력 향상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사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가격이라도 할부 조건이 좋으면 소비자들이 더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죠. 통화가 약해지면 수출품이 해외에서 더 저렴해지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 봅시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운동화가 80위안에 팔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1달러가 약 7.12위안이라면 중국에서 80위안에 만든 이 운동화는 미국에서는 약 11.2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30% 관세를 붙이면 가격은 약 14.6달러로 올라가겠죠. 이때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약하게 만들어 환율이 1달러 292위안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운동화 80위안은 미국에서 약 8.64달러가 됩니다. 여기에 30% 관세를 더해도 약 11.23달러에 불과해 관세 부과 전과 거의 같은 가격이 되어버립니다. 즉, 위안화 약세만으로 관세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정부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개구리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라도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약 700조 원 정도 된다고 할 때 환율이 단 5%만 변해도 35조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는 웬만한 나라의 1년 국가 예산에 맞먹는 규모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달러가 너무 강해서 미국 제품들이 해외에서 비싸게 팔린다고 불평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체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효과는 보이지 않는 수입 관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수입품이 비싸지는 게 왜 좋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를 직접 부과하면 다른 나라들이 보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통화평가절하는 훨씬 은밀하고 직접적인 보복을 받을 확률이 낮아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정밀 자동차 부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엔화 대비 원화가 약해지면 이 부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내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관세와 거의 비슷한 보호 효과를 내지만 WTO 같은 국제기구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훨씬 낮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부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쉬운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위랜드라는 나라가 자국민들로부터 1,000억 위위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몇 년 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2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같은 1,000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예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명목상 1,000억만 갚으면 되죠. 이는 마치 20년 전에 빌린 1,000만 원을 지금 갚는 것과 비슷합니다. 명목상 금액은 같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훨씬 적어진 거예요. 다만 이는 부채가 자국 통화로 발행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로 빌렸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요. 자국 통화가 약해질수록 외화로 표시된 부채를 갚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자국 통화를 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환율표의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여러 정교하고 간접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죠.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중앙은행에서 담당하는 통화정책 영역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그 나라의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해서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려면 그 나라의 통화로 바꿔야 하죠. 그래서 달러나 유로를 팔고 원화를 사게 되고 이는 원화 강세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에 투자해봤자 이자를 얼마 못 받네. 차라리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다른 나라로 투자처를 옮기죠.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원화가 약해집니다. 마치 인기 없어진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시장 원리예요. 두 번째 강력한 방법은 통화량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흔히 돈을 찍어낸다고 표현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죠.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나 회사채를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더 많은 현금을 갖게 되고
이를 기업이나 개인에게 더 쉽고 싸게 빌려주게 되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통화의 구매력과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한정판 명품이 갑자기 대량 생산되면 희소 가치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모두 이런 정책을 대규모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이용해서 자국 통화를 직접 사거나 파는 거예요. 통화를 약하게 만들고 싶으면 시장에 자국 통화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외환 보유액으로 자국 통화를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고 체계적인 예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환율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중국 인민은행이 매일 위안화의 목표 환율을 정해놓고 관리해요. 위안화가 너무 강해지면 시장에 위안화를 대량으로 풀어서 가격을 내리고 너무 약해지면 3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 보유액으로 위안화를 사들여서 가격을 올립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매우 빠르고 직접적이지만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통화 조작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죠. 네 번째로는 무역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출이 늘어나면 외화가 들어오고 이를 자국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국 통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면 외화 수요가 감소하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경제적 치트인 걸까요? 이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정치 경제학적 문제입니다. 2019년 8월에 위안화가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미국 재무부는 즉시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했어요. 중국은 당연히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관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실제적인 경제 제재나 처벌은 없었고 미국도 2020년 1월에 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이 지정을 조용히 해제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국 통화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 자신도 비슷하거나 더 극단적인 일을 했었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가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사례죠.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의 재무장관들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달러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고요? 참여국들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달러를 동시에 팔아서 자국 통화를 샀습니다.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죠. 실제로 2년 만에 달러는 엔화와 마르크 대비 50% 이상 하락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엔화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엔화가 급격히 강해지면서 일본 제품들이 해외에서 갑자기 매우 비싸져 버린 거예요. 토요타 자동차, 소니 전자제품, 혼다 오토바이 등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죠. 일본 기업들의 수익이 급감하자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이 싸진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들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버블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1990년대 초 이 거대한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은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됐죠. 이는 통화 정책이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양날의 칼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위 통화전쟁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각국이 앞다퉈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로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수출을 늘리려고 했어요. 미국, 일본, 유럽, 영국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전략을 사용했죠. 문제는 모든 나라가 동시에 같은 전략을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이득이 상쇄되면서 아무도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콘서트장에서 앞이 안 보인다고 모든 관객이 동시에 일어서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일어선 한두 명은 더 잘 보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일어서면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모두 더 불편해집니다. 더 위험한 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불안정, 무역관계 악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통화 정책들이 과연 공정한 걸까요? 답은 누구에게 묻느냐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나라는 자국 경제와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주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해요.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불공정한 경쟁이고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모든 나라가 동시에 이런 정책을 사용하면 결국 아무도 상대적인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선수가 동시에 도핑을 하면 상대적 우위는 사라지고 모든 선수의 건강만 망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제 통화가 약해지는 게 정말 나쁘기만 한 건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두운 부작용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통화평가절하가 꽤 똑똑하고 매력적인 경제 전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수출도 늘고 부채 부담도 줄이고 국내 산업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부작용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비싸져요. 원유, 천연가스, 밀, 콩, 옥수수, 각종 원자재, 반도체, 정밀기계 등등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거의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동시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는 연쇄적으로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터키가 최근 몇 년간 겪은 상황이 좋은 실증적 예시입니다. 터키 리라화가 지속적으로 약해지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한때 연 인플레이션율이 80%를 넘나들기도 했죠. 반면 중국처럼 자국 내에서 대부분의 필수재와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강국들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격이 적었습니다. 이는 마치 집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는 사람과 마트에서만 모든 식료품을 사는 사람의 차이와 같아요. 전체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오를 때 피해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입니다.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물가 상승률보다 천천히 오르면 결국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명목상으로는 작년과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는 특히 고정된 월급에 의존하는 중산층과 서민 계층에게 매우 큰 타격을 줍니다. 반면 기업 경영자나 수출업체 종사자들은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요. 결국 같은 정책이 계층별로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산에 투자해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해요. 부동산, 주식, 금, 암호화폐, 원자재 등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덕분에 더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월급으로는 생활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는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오로지 현금과 월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산을 가진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이는 마치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것과 같아요.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러닝머신의 속도에 맞춰 달릴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장기적인 통화 신뢰도 훼손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들이 영원히 통화를 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물가뿐만 아니라 통화 자체에 대한 국민들과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 함께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통화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 통화는 정말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나 짐바브웨 달러에서 일어났던 초인플레이션과 통화 붕괴가 대표적인 극단적 사례죠. 물론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번 잃어버린 통화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적 신뢰도와 외교관계 악화입니다. 지나친 통화 평가 절하 정책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통화 조작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무역 분쟁이나 경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미국같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압박을 받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있습니다. 통화가 약하면 수출은 쉬워지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술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어요. 마치 시험이 너무 쉬우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경쟁 우위에 안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통화평가절하는 수출 증진, 국내 산업 보호, 부채 부담 경감 등의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같은 경제 대국들도 필요에 따라 이런 전략을 사용했지만 그 대가로 물가 상승, 실질 소득 감소, 사회 불평등 심화, 통화 신뢰도 하락, 국제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원자재나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런 정책을 사용할 때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만 현혹되어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사회 통합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런 통화 정책들이 과연 부정행위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경제 전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맞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관점과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가 적절히 약해지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와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될 수 있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당사국은 주권 국가로서 자국 경제를 관리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해를 보는 다른 나라들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자 국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의 강약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그 통화를 어떤 목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그 정책으로 인한 비용과 혜택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와 대기업들은 통화 약화로 인한 수출 증가와 부채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의 형태로 지불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통화 정책들은 계속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한 이는 불가피한 현실이니까요. 기술 발전, 인구 변화, 기후 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각국의 통화 정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런 통화 정책들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다양한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파급 효과에 현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통화 전쟁의 시대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려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